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은행 출신 임동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것과 연관성 있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이제 자금 출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규제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원래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 예전부터 없다가 생긴 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10월 15일 날 그 강도 높은 부동산 3차 대책을 내면서 이제 국세청과 같이 공유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보도 자료를 내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혹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못 쓰거나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신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는 아니면 이제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블로그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고 혼자 작성하지 마시고 뭐 조금 수수료가 나오시더라도 저뿐만이 아니고 세무 전문가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하시면서 많이 쓰시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아무래도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세무사보다는 좀 이제 전문적으로 하진 않으시잖아요. 뭐 물론 집이라든가 이런 중개, 그리고 어떤 그런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전문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세무사가 대체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이런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저희와 같은 세무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하시고 작성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못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뭔가 의심사항이 이제 든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세청도 같이 이제 이번에 이제 같이 본다고 이제 공유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증여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혐의점을 뭐 의심점을 주게 된다. 그러면 불필요한 그런 어떤 조사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써야 되고, 만약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는데도 만약에 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도 또 이제 또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 세무 조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계획서나 아니면 자금 출처 소명서나 이런 거를 정부에 내실 때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란 건 뭐냐? 이제 현재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직 계약, 그런 계약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출 대상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산다거나 아니면 뭐 토지를 산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국토개발부에 있는 부동산원 그쪽으로 이제 첫 번째로는 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국세청에서 검토해 봤더니 뭐 증여가 의심된다. 아니면은 현금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좀 잘 쓰셔야 된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는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 건 아니죠. 제출 대상이 있는데 그 제출 대상은 첫 번째로는 투기과열 지구의 모든 주택 거래입니다. 그리고 현재 투기과열 지구는 2025년 9월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모든 주택 거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다 확대됐죠. 이번에 3차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전체 지역에 대한 주택 거래, 그리고 비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곳은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요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법인의 주택 거래, 법인은 예외 없습니다. 모든 법인의 주택 거래, 뭐 조정 대상 지역이든 조정 투기과열 지구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만약에 법인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대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왜 중요할까요? 그거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못 썼거나 잘 안 썼거나 아니면은 이걸 계속 내라는데 안 내거나 하면은 자금 출처 조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제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서 이제 세무조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무조사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그 예고 통지서나 이런 걸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간이 정해져 나옵니다. 뭐 2022년부터 2024년에 어떤 증여 관련해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과연 2022년부터 2024년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기간을 주면 그때만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융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10년간 봅니다. 그 통장 내역을 자금 출처 조사라는 세무 조사가 나오면 10년간 봅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하다. 이건 내가 뭐 벌어서 뭐 대출 받아서 한 거다. 아니면 뭐 어머니한테 빌려서 한 거다. 뭐 차용해서 한 거다. 뭐 차용증도 있고 이자도 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20년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왜 중요할까? 이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무 조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무 조사로 넘어간다 하면 10년치를 본다. 그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게 금융은 연속성이 있어서 10년치를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뭐 부모님이 안 주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분명히 부모님이 주시고 왔다 갔다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은 그런 거를 기억을 못 하고 계시다가 통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드님한테 가거나 아니면 따님한테 가거나 아니면 뭐 서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년치 증여세와 그리고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3억인가 주시고 가산세만 거의 한 1억 이상 납부하고 그리고 세금까지 했더니 2억 7천 정도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9년 8개월 정도 그 전에 주신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때 전세 보증금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적발이 되다 보니까 3억에 대해서 가산세하고 본세까지 해가지고 2억 7천 정도, 거의 3억 주고 세금으로 2억 7천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기간 22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뭐 아까도 예를 들은 것처럼 그때만 보는 게 아니고 소급해서 10년치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세무조사다. 자금 출처 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나오게끔 조달 계획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는 어떤 양식인가요? 요 양식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희 블로그 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자기 자금이라든가 차입금,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 상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건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얼마, 그리고 내 본인 소득으로 얼마, 뭐 예금에 얼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재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 부모한테 차용 중에 차입금 중에
그 밖의 차입금 뭐 이런 데다가 만약에 금액을 써놓게 되면은 이제 증여로 혹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그 밖의 예금 뭐 이런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이런 데다가 만약에 잘못 쓴다든가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밑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밖의 자금은 뭐 이게 증여받은 돈 거액으로 현금으로 증여를 받았나 아니면 뭐 매출 누락으로 현금을 쌓아뒀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국세청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작성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무 전문가의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후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이제 거기 제가 여기 블로그 안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자기자금 같은 경우에 뭐 금융기관 예금액 같은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라든가 예금잔액증명서 내가 거기다 예금이 얼마다라고 작성을 했다면 잔고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자금조달 계획서에. 그리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은 주식거래 내역서라든가 잔고증명서, 그리고 증여나 상속받은 거는 증여 상속세 신고서. 그러니까 증여 신고를 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했으면 그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 출처에 있어서 굉장히 소명이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뭐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뭐 증여세 한도에 안 돼서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한 게 있다면 증여세 신고서나 아니면 납세 증명서를 내면은 거기에 이제 어쨌든 간에 증여를 얼마 받았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 얼마 받았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증여나 상속의 금액을 적어 넣으신다면 증여 상속세 신고서라든가 이런 그 증빙을 내시면 명확한 소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등 기타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이제 그 증빙을 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득금액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득을 대부분 누락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현금이 많으신 현금 부자분들은 물론 뭐 정당한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소득을 누락해서 이제 하셨을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동산 처분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입금 같은 경우 금융기관 대출액 같은 경우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이런 걸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그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차입금이잖아요. 뭐 임대보증금도 내가 돈을 임차인으로 받았다가 임차인 나가게 되면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입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입금 란에 임대보증금을 쓰는 란이 있는데 임대보증금 란에다가 썼다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지원금 사채라든가 뭐 그 밖에 차입금은 그런 금전 차용을 했다라는 뭐 차용증이라든가 증빙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조달 계획서만 딱 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서류까지 자료까지 들어가야지 완벽한 자금조달 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금조달 계획의 종류에 따른 이제 증빙 자료도 첨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블로그 상에도 제가 띄워놓을 거고 가능하다면 유튜브 상에도 제가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작성이 좀 중요한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뭔가 이제 현금이나 이런 데 작성을 하거나 잘못 기재를 했다. 그러면 이게 자금 출처 조사, 세무 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점이 있냐면 부모님과의 만약 차용 거래에서 차용증으로 차입금으로 해서 썼다. 그럼 부모님 차용으로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부모님한테 이자 준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차용증 이런 거를 반드시 증빙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빌린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자를 냈다. 이자는 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1%, 2%이 정도만 해도 어차피 그거는 빌린 돈이라는 거를 증빙하는 거는 입증하는 거는 이자를 냈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자를 냈다라는 거를
표시해 주고요. 뭐 무이자로도 2억까지는 뭐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세무서에서 만약에 자금출처 조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이 무이자로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자녀한테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거는 거의 이거는 그냥 줬다라고 세무서에서는 그렇게밖에 의심을 받고 세무조사관한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입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돈만 딸랑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용을 하셨다 그러면 차용증과 그리고 이자 내역을 반드시 붙이는 이거는 반드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또는 코인 매수 수익이 있잖아요. 매매 수익. 그런 것들을 당연히 주식이나 코인을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 사기 위해서 매도해가지고 예금에 넣어 놓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걸 예금으로 이제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뭐 이런 주식 또는 코인 매매 수익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통장에 이제 뭐 어떤 최초 투자금과 투자 수익을 구분해서 기재하고 그 투자 수익에 대한 자료 및 매매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그냥 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예금에 이제 판 돈이 예금에 있다고 해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낸다고 해서 소명 그 조달 계획이 정확하게 이제 작성된 건 아니고 이거를 구분해서 기재하고 그거에 대한 최초 매매 대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장 내역을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거기에다가는 될 수 있으시면 안 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이제 현금으로 내가 돈을 갖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생각할 때는 부모로부터 그 큰 현금을 거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거 아닌가. 그 대신에 증여세 현금으로 증여를 하면은 이게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증여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할 때 현금 매출을 누락해서 신고하고 그거를 여기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적지 마시고요. 이거는 한번 세무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가 이제 굉장히 요즘에 핫한 많이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회 초년생들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 이제 직장을 가지시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보니까 집이 솔직히 지금 집값이 엄청 높잖아요. 뭐 서울은 엄두도 못 낼 정도고 그리고 일반 지방에도 6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을 이런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샀을 때 혹시라도 부모님 찬스를 쓴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이제 국세청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이 뭐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거나 이럴 때 반드시 세무 전문가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물론 그 공인중개사분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건데 근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세금까지는 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정보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험에 의한 정보보다는 한번 세무적으로 한 번이라도 상담을 해보시고 하는 게 그 뒤에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 세무사한테 저 같은 전문 세무사한테 한번 상담을 하시고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글을 쓰고 한번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훈 세무사였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